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점 할머니 손녀라서 결혼 못한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강남 한정식집 별실. 원목 테이블 위로 따뜻한 조명이 비쳤지만 그날 저는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70대 후반 시장에서 어묵 국물을 30년 끓여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손녀 수연과 수연의 예비 신랑 그리고 그 집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제 오른쪽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여자는 고급 코트를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잠깐의 인사가 오갔고 음식이 놓였지만 젓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요. 수연이와 우리 아들이 서로 마음이 맞았다 하니 어른으로서 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에 놓인 찬들을 살폈습니다. 비싸 보였지만 제 눈에는 시장에서 늘 보던 재료들이었습니다. 삶은 우엉, 무절임 계절나물. 저는 속으로 재료는 다 같은데 값은 참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작아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노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묵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요. 병원장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까지 합니다. 그 일로 손녀를 키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다만 우리 집은 병원가 집안이라 앞으로도 늘 사람들 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배경이 단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등허리가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경이 단단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겨누고 있는 대상이 제가 된 순간 그 말은 면도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병원을 더 키워야 하고 학회 활동도 계속해야 합니다. 배우자 집안이 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생활 습관, 교류 범위, 기본적인 교양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정교육의 방식이 다르면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병원장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늘 메모하고 물어보며 살아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말은 거칠지 않았고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제 오른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등을 엄지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저는 그렇게 알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좀 가정 배경이 단단해야 해서요. 아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말은 우리를 내치는 말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쪽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점 할머니 손녀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장 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올렸습니다. 개별 직업을 비하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의 결이 너무 다르면 서로 고생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데 왜 계속 배경만 말하나라고.
제 오른쪽에서 수연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연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수연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기로 한 예단 예물은 형식에 맞춰 하겠습니다. 다만 결혼 자체는 시간을 두고 다시 상의했으면 합니다. 병원장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보류 통보라는 걸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서 더 말이 길어지면 상처만 깊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집에 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늘 자리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원장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별실 문이 닫히자 복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한복깃이 약간 틀어져 있어 제가 손끝으로 곱게 고쳤습니다. 표정 흐트러뜨리지 말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신림시장 앞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대로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차창에 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일은 내가 마음에 담아둘게. 너는 내 마음부터 챙겨.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너 잘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끝까지 잡아줘서 나도 버텼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저녁 장사가 덜 끝난 시간대였습니다. 가게 앞간이 의자에 잠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 쓴 얇은 수첩입니다. 표지는 달아 윤이 나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맨 앞장에는 제 글씨가 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인사하기. 값을 깎아도 인상 쓰지 않기. 먼저 죄송합니다 말하기. 장사 끝난 뒤 바닥 꼭 닦기. 저는 그 네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가정 배경이 단단해야 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나? 돈은 많지 않습니다. 가게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은 성실히 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도장과 서류 몇 장이 서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혹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리하지 못한 종이 묶음입니다. 봉투 입구가 노랗게 바랬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예전 통장 거래 내역, 도장 신고 확인서,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에 낯익은 도면 한 장과 등기 관련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 서류 위쪽의 제목을 또박또박 소리내 읽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강동구 구천리길 근처 소필지. 제가 낮게 읽었습니다. 이게 여기 왜 남아있지? 보관만 하고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 달력을 열어 다음 주 구청 민원실 운영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장사를 줄이고 오전에 들르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차례대로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첫째,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문장. 둘째,
수연이의 손등 온도. 셋째, 봉투에서 꺼낸 서류의 제목.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 사람처럼 느껴져도 내일은 내가 확인하는 날로 하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서 알람을 새로 맞췄습니다. 새벽 3시 20분. 평소보다 20분 더 일찍 어묵 육수를 한 번 더 끓이고 시장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잠깐만 팔고 9시에 민원실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수첩,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봉투. 저는 하나하나 만져보며 넣었습니다. 문득 오늘 병원장 아버지가 했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투를 흉내내거나 비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증명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창밖이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버텼다. 내일은 확인한다. 모레는 움직인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수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내일 보자.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천막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국물 냄비에서 김이 오르며 하얗게 번졌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육수를 뜨고 어묵을 꽂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려 국물이 엎질러질 뻔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엔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정의 배경이 단단해야 해서요. 그 한 문장이 국물처럼 끓어올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그날 이후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마다 퇴근하듯 시장으로 와서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하고 웃어주던 아이였는데 이젠 조용히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애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미안함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 둘 다를 더 아프게 만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장 골목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결국 이렇게 배경으로 나뉘는 건가? 나는 30년을 일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어묵 할머니로만 기억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값 깎아달라는 말이 더 익숙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어묵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엔 정이 있었고 저는 그게 좋아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그건 사람을 줄 세우는 말이었고 저는 그 줄에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장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그 서류 뭉치. 그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종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 이상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철거 예정 구역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천막 주인 몇 명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밀어붙이네. 보상금은 위에서 알아서 한다네. 우린 뭐 버티는 수밖에 없지.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자리 위로 바람이 불어 천막이 펄럭였습니다. 철거라니 여기를 비워야 하나. 가게를 차린 지 벌써 27년. 장마에도 눈보라에도 버텼는데 이젠 나이 많다는 이유로 자리마저 내놓으라 합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구청에서 정리 들어간답니다. 이번엔 좀 크게 재개발이 붙었대요. 자리랑 보상은 저희가 알아서 챙길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회장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엔 어르신들 힘드시잖아요. 정리할 때 불편 안 하시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도와준다면서 이미 다 정해놓은 일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천막 안의자에 앉아 불 꺼진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 세탁소 불빛이 반쯤 꺼져 있었고 빗물이 고인 바닥에 네온 사인이 비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버텨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손녀가 울던 날도 여기서 울고 여기서 일어섰다. 그때 수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우리 병원 쪽이 재개발 지역 일부 인수한다는데 거기 시장도 포함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상견례 이후 병원장 부부가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거리두기였던 겁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볼게. 할머니, 나 미안해요. 넌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전화를 끊고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간판, 색이 바랜 메뉴판, 그리고 국물 자국이 남은 냄비.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이걸 비워야 할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쪽에서 남편의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20년 전 남편이 사업 정리하면서 남겨둔 서류였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넣어둔 건데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땅이 지금 재개발 구역 근처일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당신, 이 서류는 꼭 가지고 있어.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그땐 흘려들었지만 지금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또렷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이걸 확인하자.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는다. 저는 수첩을 펴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구청 민원실 토지대장 확인 등기 이전 여부 지적도 대조. 글씨가 흔들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국물통을 닦아 정리하고 등불을 끄려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시장 냄새, 이 거리의 바람, 이게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빼앗길 순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제 하루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팔기 위해 나간 게 아니라 되찾기 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실은 늘 그랬듯 어수선했습니다. 안내 스피커가 번호를 부르고 복사기에선 종이 나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손엔 오래된 황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모서리가 땀에 젖어 조금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창구 옆 벤치에 앉아 번호표를 쥔 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은 말이 자꾸 귀 안쪽을 찔렀습니다. 노점, 가정 배경, 힘들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 봉투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서랍 맨 뒤 칸에 따로 넣어두던 그 종이, 언젠가 필요할 거다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25번 고객님,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들 만큼 긴장했고 손끝은 저릿저릿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 보실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맞는지
살아있는지 좀 확인하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약간 해졌고 잉크는 희미했지만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남편 이름, 제 이름, 도장 자국. 주소칸엔 강동구 모동 78번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받아들고 화면에 입력했고 키보드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제겐 한참 같았습니다. 정순애님 맞으시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정순애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정순애님으로 그대로입니다. 변경 내역이 없고 말소도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숨이 크게 들어왔다가 아주 천천히 나갔습니다. 어깨에 걸려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울컥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리해서 발급해 드릴까요? 등기사항 증명서로요. 네, 부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따끈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인쇄된 활자가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회수 도장, 발급 시각, 제 이름. 저는 그걸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스스로를 증명해주는 무게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한동안 건물 외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줬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일정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법무사 상담.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에 등기 폴더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책상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건으로 오셨을까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토지 서류를 확인했고 등기 갱신이랑 이후 절차를 알고 싶어요. 서류를 건네자 그녀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도장 자국과 기재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강동구 모동 78번지 이 구역은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라서 요즘 문의가 많습니다. 그 말은 이걸 잘 지키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다만 먼저 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현재 소유자 본인 확인으로 등기사항 증명 재발급, 인감증명 최신으로 준비, 토지대장 열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리고 혹시 과거에 위임장이나 처분이임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가 메모지에 절차를 적어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발급 창구, 수수료, 예상 기간.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세금과 수수료 대략치도 적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요. 요즘 시장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알선해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 해주겠다며 도장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도장 먼저 주지 마세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도장은 제 손에만 둡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손에 쥔 종이 다발이 묵직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걸 들어올릴 때처럼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번에 들면 다친다. 나눠서 옮기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을 열고 국물을 먼저 올렸습니다. 첫그름이 올라오기 전 불을 약하게 줄이고 오뎅꼬치 들을 줄 맞춰 얹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님 둘이 서서 종이를 펼쳐보듯 메뉴판을 보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뎅 2개에 국물 넉넉히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국자를 들고 그릇에 국물을 붓는 사이 오늘 발급받은 서류가 머릿속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막 가장자리에서 상인회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얄밉다거나 미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늘 바쁜 척 급한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손님 조금만 챙기고요. 손님이 떠난 뒤 천막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정리 들어갑니다. 곧 공문 나가요. 철거되면 보상금이랑 자리 배정은 저희가 절차대로 챙겨드릴 겁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절차대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괄 위임하시고 서류랑 도장만 맡겨주시면 빠르게 진행 절차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 혼자 움직이시면 손해보세요. 요즘 복잡합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낮에 법무사에게 들은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도장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조심하라고.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위임은 생각 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자리 받기 어렵습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애써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문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가 떠나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서류 목록, 전화해야 할 사람들. 한 줄씩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수첩 맨 앞장엔 오래전부터 써오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무료 진료 때 함께 뛰던 의사, 재개발 민원 때 도움 줬던 구청 주무관, 예전 단속 때 묵묵히 순번을 뒤로 밀어주던 젊은 경찰. 세월이 가도 이름은 남습니다. 도움의 방향도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부터 순서대로 전화하기. 부탁이 아니라 확인부터. 자리, 공문, 절차, 일정. 정해진 말보다 확실한 문장들. 밤이 깊어갈수록 국물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천막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었지만 냄비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발급 안내, 법무사가 적어준 메모, 필요한 도장 리스트, 펜으로 중요한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도장은 외부 보관 금지, 위임장 작성 금지, 발급은 직접. 저는 문장 끝에 표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절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정순의 어르신 맞으시죠? 구청 쪽에서 절차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어르신들 힘드셔서 저희가 대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신은 필요 없습니다. 구청이면 공문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문은 시간 걸립니다. 저희가 빠르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요. 전화를 끊고 잠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차분해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아침 민원실 문 여는 시각에 맞춰 나갈 겁니다. 서류를 파일에 넣고 가방 안쪽 포켓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습관처럼 손바닥으로 가방 윗면을 2번 토닥였습니다. 잊지 않게, 느슨해지지 않게.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 아래 골목 끝 가로등이 오늘따라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잃은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처였고 남은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키겠다. 내 자리도 내가 지키겠다. 필요하면 1000번도 더 뛰겠다. 부탁하되 내어주지는 않겠다. 눈을 감기 전에 마음속 목록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등기갱신, 인감 발급,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통화, 시장 철거, 공문 열람 신청, 법무사 재방문, 수연이와 일정 공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공중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래 누워있는 법이 없는 몸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숨이 고르게 길어졌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왼쪽 위 발급 시각이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제 이름역, 오늘 날짜. 현실은 그 옆에 찍힌 도장처럼 분명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도 저는 그 분명한 것을 붙들고 갈 겁니다. 이제 겁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늘 그렇듯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천막을 열었는데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류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형광조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들려오는 짧은 명령어. 이쪽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저쪽이에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이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손에는 구청 도장이 찍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 정비 사업이에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국자 든 손을 멈춘 채 그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불법 점유 철거 대상. 단 3줄짜리 문장에 내 인생이 매달린 기분이었죠. 잠깐만요. 저 지난달에도 단속 나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임대료 다 냈다고. 그건 구청 기록엔 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 확인해야 해서요. 직원은 짧게 말하곤 바로 돌아섰습니다. 남은 건 찢어진 종이 냄새와 서류 위에 선명히 찍힌 철거 통보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며 손끝이 시렸습니다. 내가 불법이라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자 하나로 버틴 자리였는데 이제 종이 한 장으로 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 몇 명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종이를 접었습니다. 잠시 후 상인의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정리 들어가요. 구청이 이번엔 3개 나와요. 보상금은 준대요? 그건 구청이 알아서 한다네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상금이 구청 일이라니? 그걸 왜 상인회에서 얘기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천막을 닫는데 붙은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시장 정비 통보서 일주일 내 철거. 그 글자가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국물통을 닦다 말고 그 종이를 떼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장사표지네.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한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철거 명단에 박 할머니도 있다더라. 근데 그 자리는 회장이랑 구청이 이미 얘기 끝났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명 내 이름이 빠져 있었는데 누가 넣은 걸까? 저는 바로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회의록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거 대상 7번 구역 12호 박순자. 옆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서명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구청에서 빨리 정리하라길래 그냥 절차상 한 겁니다. 제 동의도 안 받고요? 할머니, 다들 그렇게 합니다. 괜히 혼자 튀면 손해예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이 나였는데 한 장의 종이로 제 자리를 팔아넘긴 셈이었죠. 결국 믿었던 사람까지 내 등을 돌리는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금 150만 원. 그 돈으로는 천막천도 제대로 못 삽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시장 사람들도 서서히 거리를 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인사하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꾹 눌려 있는 듯 했죠. 내가 평생 같이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이제 정말 혼자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철.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잉크가 바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서. 이게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작은 불빛 아래서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나를 무시한 사람들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장 안은 이미 철거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디선가 굴착기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물건을 옮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천막 앞에 서서 멍하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욕을 했지만 그 누구도 싸우려 들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처럼 보였거든요. 할머니, 이제 여기 다 철거해요. 늦기 전에 짐 빼세요.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낸 서류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기록이 없어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결정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손에 쥔 국자,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에 내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데 이렇게 끝내? 그때 옆에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히 버티지 마세요. 다 같은 처지예요. 같은 처지요? 제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릿세도 면제받으셨다면서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문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책임은 없고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투.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조차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함께 국 끓이던 옆집 할머니도 말을 아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 안 가요? 저는 대답 대신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름들 옆에 새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햇빛이 비춰서 오래된 도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이게 아직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날 밤 저는 편의점 복사기에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토지 서류, 계약서, 명예 이전 내역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점원이 묻더군요. 이거 중요한 서류인가 봐요? 응, 인생 걸린 서류지. 복사된 종이를 들고 나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억울함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일도 부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겨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증빙이 불충분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천막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그만해야지.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 입구에서 상인회 회장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다 비워주셔야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일정, 구청이 정했어요? 아니면 상인회가 정한 거예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협의된 거죠.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요? 내 자리를 내 손으로 지켰어요. 그걸 당신들이 없앤다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장사하며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구청 담당자, 시청 공무원, 지역 방송 기자, 그리고 예전에 무료 급식을 함께했던 봉사단체 사람들. 그 명단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 민원실 앞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입은 전직 공무원 박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좀 수척하시네요. 예전엔 도움 많이 받았죠.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시장이 엉망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 맡은 업체 명단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서 실마리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 길로 구청에 들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약 업체 및 책임자 명단 공개 요청.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직접 청구하신다고요? 네. 제 이름으로요.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서 묘한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틀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상인회장 김태수 재개발 시공 계약 중개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잠깐 외출할 거야. 어디 가세요? 시장 회장 좀 만나러. 저녁 무렵 시장 골목의 한 카페.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당신 이름 있더라.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걱정 마세요. 기자한테도 이미 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내 인생이에요. 내 손으로 만든 자리예요. 당신들이 함부로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날 밤 시장 입구 천막에 붙은 철거 통보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 붙은 공문 하나. 시장 재개발 계약 전면 재조사. 그 종이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철거가 임박한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이전 준비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말을 아꼈습니다. 순자 씨, 그냥 마음 편히 사세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만두라는 뜻이잖아.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먼저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약 과정에서 상인회의 불법 개입이 의심됩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컴퓨터도 제대로 써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보하신 내용 확인 중입니다. 근거 자료 있으세요? 구청에 제출한 서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무서워요. 할머니가 더 무서웠던 건 평생 참은 거였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서류철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시청 로비. 기자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제게 녹음기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상인회장과 구청 관계자가 결탁했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 사람들 이름, 이 서류에 다 있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보고서인데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죠. 몰랐던 건 구청뿐이에요. 짧은 침묵 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분노와 서러움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세상이 알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낮지만 밝았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이틀 뒤였습니다. 지역 상인회, 재개발 특혜 의혹. 신문 일면에는 시장 입구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제보자 A씨.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순자 씨가 터뜨린 거라며? 잘했어. 누군가는 나서야 했지. 그 전까지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그날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장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우리 시장을 망치고 다니나 했더니 순자 어머니였네요. 그 말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망친 게 아니라 바로잡는 중이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적어도 당신들이 함부로 못하겠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앉아있자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무서워요. 할머니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무서운 건 익숙해. 참는 게 더 힘들지. 그날 밤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기사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댓글도 달리고
몇몇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저녁 뉴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할 말은 해야죠. 다음 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엔 제 청춘이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제 구청장이 직접 나와야죠. 그 말에 기자가 웃었습니다. 그 장면 꼭 보도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시장 입구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 전면 재조사 착수.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에서 재조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시장 재개발 관련 내부 감사 보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저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의료단지? 그건 분명 손녀가 일하던 병원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1차 시공 협약은 병원재단 산하법인이 주도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 병원 손녀의 파온 상대 집안이잖아.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담당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병원 재단 대표 이름이 김병호 씨인가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 대답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돈될 사람이었어요.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손녀 수연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 오늘 알았어요. 병원이 시장 땅을 사들였대요. 그 땅 할머니 자리 포함이에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병원장님이 이상하게 말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어떡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장 재개발, 병원 재단 개입 정황 포착. 이미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 돈으로만 세상을 샀겠지. 하지만 이번엔 마음으로 버틴 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 거야. 손녀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우리가 틀린 게 없으니까.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그 빗속에서 제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시장 장사를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는 손등을 보며 오늘은 오래 묵은 일을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장 부부가 직접 만나자고 했답니다. 불법 증축은 구청 시정 명령으로 이미 취소됐고 토지 등기도 제 이름으로 정리된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책임을 묻는 일뿐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뒤 회색 정장의 병원장과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시정명령 공문, 공사중지 사진, 체납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상인회 회장과 병원 쪽 연락 내역을 정리한 메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새벽마다 노점을 열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구청과 법원, 세무서를 돌았습니다. 저 스스로 확인하고 제가 낸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요. 병원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땅은 제 겁니다. 병원 확장건은 불법이었고 행정 절차도 틀렸습니다. 병원장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할머님,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실무진이 서류를. 저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변명은 길고 결론은 짧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실무착오였다. 오해였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 사람들 가게는 몇 번씩 단속을 맞았고 제 노점 천막엔 철거 통보서가 붙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쉬면 그날 저녁밥 반찬이 줄어드는 삶을 그들은 모릅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씩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맨 위에 올려두고 시정명령 공문을 그 옆에, 공사중지 사진을 아래에 나란히 뒀습니다. 병원장이 사진을 보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가정 배경이 단단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 제 힘으로. 병원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인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말이 지나쳤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정권 안에서 성의 표시를. 돈 말씀하시는 거라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 잘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2가지예요. 첫째, 병원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세요. 시장 상인들과 토지주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둘째,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입을 뻔한 상인들에게 공익기금을 내세요. 액수는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병원 규모에 걸맞게 하세요. 병원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과한 건 제 손녀 앞에서 사람 가치를 배경으로 재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청 민원실 접수증과 언론사 제보 확인 메일을 출력해둔 종이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는 구청과 시의회, 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하면 보도 시점을 늦출 수 있어요. 대신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병원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문 내겠습니다. 공익기금도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릴게요. 병원장은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공식 절차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맺혔던 힘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를 무릎 꿇리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불편한 권력의 습관을 한 번 정도는 멈춰 세우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병원장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수연은 저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는 제가 오고 싶었어요. 끝을 함께 보고 싶어서요. 저는 자리 옆을 비켜주었습니다. 수연은 병원장 부부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보여주신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병원계에 있지만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장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사과는 말보다 이후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사과문 공개 일정, 공익기금 결의 일정, 상인의 비리 연루자와 병원 관계자 간 접촉 금지 조항, 재발 방지 교육 계획까지 적힌 문서였습니다. 지금 다 사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읽어보시고 이틀 안에 법무팀과 수정해서 보내세요. 단 핵심은 바꾸지 마세요. 사과와 기금, 재발 방지.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섰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수연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걱정을 해줬고 나는 내 책임을 했을 뿐이야. 오늘 내가 지켜본 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밤인데도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천막을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큰 양은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끓이니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집게로 어묵을 한 장씩 넣었습니다. 국자가 스테인리스 벽에 닿는 소리가 매캐한 냄새 위로 반짝였습니다. 단골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여시네. 방송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따뜻한 게 땡겨서요. 수연이 계산대를 지키며 잔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돌아가자 수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는 건 없어요? 없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진 건 이름 하나뿐이었어. 서류에 내 이름을 올리고 하루하루 내 이름으로 벌어먹고 살았어. 누가 쉽게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측 사과문 초안 보냄. 공익기금안도 첨부. 내일 검토 예정. 저는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마지막 국자를 한 번 더 저었습니다. 불을 줄이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짠맛이 조금 덜해 소금을 핀치로 더 넣었습니다. 온기가 입천장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풀리자 문득 그날 상견례에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정 배경이 단단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에서야 바꿔놓았습니다. 배경은 돈과 직함이 아니라 법과 상식,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수연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더 당당해질게요. 오늘 본대로. 그래.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일도 새벽에 국물 끓일 거다. 시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천막 밖 밤 공기 속으로 김이 올랐습니다. 불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가진 게 적어도 이름으로 버틴 시간은 결코 작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늘 그 시간들이 서로를 지키는 힘으로 모였다고. 그렇게 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오고 공익기금이 조성되면 시장 사람들은 조금 덜 불안해질 겁니다. 누군가 또다시 숫자로 사람을 재려하면 오늘의 서류와 절차가 방패가 될 겁니다. 저는 국자를 걸고 가스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 내일은 내일 장사를 하자.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시장의 불빛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쥐고 있던 서류 대신 국자를 들고 있었고 그게 더 편했습니다.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을 이겨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가진 게 적어도 스스로 일어선 삶은 절대 작지 않다는 걸. 이름 하나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으로 다시 국물을 끓입니다. 내일을 위해서요.